환경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지속가능 발전 연구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포용사회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KI 서양원 지속가능 발전 연구본부장님의 발표와 이광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님의 발표가 있겠고요. 이후에 김도균 KI 생활환경사회연구실 실장님, 최경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님, 장미정 한국환경사회학회 회장님, 김익 한국전과정평가학회 회장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본부장님의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I 지속가능발전연구본부 서양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주제를 참여 기반 환경 안전망 구축 방향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본부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드리면 저희 본부에는 세 가지 분야가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환경제 분야, 그다음에 환경보건 분야, 생활환경사회 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지속 가능성과 또 안전망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 정부의 그런 큰 국정 과제의 그런 방향성에 맞게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화두를 던지는 그런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화두를 포함해서 아마 이따 이광원 소장님의 그런 환경 갈등 해소에 관련된 발제 또 그리고 토론자 분들께서 이런 주제들을 또 같이 포괄하셔서 많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순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큰 틀에서 참여 기반 환경 안전망 구축 방향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분야별로는 어떤 추진 방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기반 환경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국정 과제의 전체적인 큰 틀을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저희 본부와 관련된 국정 과제,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5년 단위로 연구 로드맵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정부의 국정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일부 반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또 오늘 그 주시는 그런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보다 중장기적으로 연구 로드맵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소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각 분야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기반 환경 안전망의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과제 이제 체계를 보면 오른쪽과 같이 있습니다. 또 국가 비전을 살펴보시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상시 소통으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어떻게 이제 국정에 반영할 것인지 굉장히 큰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또 공정 동생하며 삶의 질과 행복을 나가겠다는 그 공동체가 함께 환경의 질을 향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방향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본부의 추진 과제하고 많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통합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경청과 통합이라는 것은 민생 현장의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청취하고 반영할 것인가에 좀 방점이 찍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보다 좀 연관성 있는 국정 목표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국민이 하나 된 정치,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아마 저희 본부의 그런 분야하고 많이 연결성이 있을 것 같고 국민이 하나 된 정치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 발전에 관련된 사항들, 또 혁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순환 경제하고 또 환경에 관련된 그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기반이 튼튼한 사회는 동물 복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환경 보건의 그런 확장성, 인체하고 생태계의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국정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15번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국민이 함께하는 정치에 해당되는 지속가능 발전 기반 확립에 관련된 국정 과제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39번부터 44번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 경제라든지 또 에너지 전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 구현에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80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체뿐만 아니고 환경 생태까지 조금 더 확장된 범위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추진 정책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 또 분야별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저희 원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 추진 과제들을 중장기 로드맵 안에 담아놨었습니다. 또 올해 25년도에 국정과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제 구체적인 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은 오늘 이제 말씀 주시는 그런 조언들까지 포괄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예정으로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현재로서 수립되는 그런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순환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또 그 뒤에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또 떼자를 살펴보자면 자원 전주기 순환성 재고 전략 마련이라든지 지역 단위로 순환 경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국정과제의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건강한 환경보급 통합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런 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보건 위험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내재화를 위해서 또 정책 주류와 내재화를 위해서 환경 유해인자를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는 이제 생활환경사회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활환경사회 분야는 생활환경하고 환경사회가 융합된 그런 분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녹색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 참여하고 합의 형성 과정을 녹여내서 반영할 것인지 또 시민 환경 영향 제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실천 전략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이와 같습니다.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참여 기반 환경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인류에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순환경제, 환경보건, 생활환경사회의 그런 세부 추진 방향을 좀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순환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성이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망라한 전주기 관점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거버넌스의 그런 구축을 통해서 미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생활환경사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이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을 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성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야별로는 국정과제하고 주요 정책 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KI에서 지금까지 이런 국정과제와 연관돼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 또 수행대원 연구들을 소개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미 언급드린 바와 같이 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제 순환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왼쪽 편에 보시면 탈플라스틱 추진, 순환 경제 확산, 순환 경제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또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그런 전주기적인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두 번째는 회수 체계의 고도와 마지막으로는 순환 이용을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원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드린 그런 국정 과제 관련해서 이미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탈플라스틱 추진, 촉진, 그다음에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순환경제 확산 차원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포함해서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그런 기반 연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순환경제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 계획이라든지 국제 동향 분석을 통한 법제 개선안 등을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순환경제 확산 차원에서도 시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로 웨이스트 행사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왔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기적인 관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내 기본 과제라든지 수시 과제를 통해서 지금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활성화 연구, 그다음에 순환경제를 수립권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회수 축의 고도화라든지 또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그런 폐배터리나 뭐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사항들, 전자 제품에 관련된 사항들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제 종합해서 좀 추진 방향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제 정세 반영 및 국내 산업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관련된 연구 추진을 통해 신정부 국정 과제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이제 큰 목표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민간산 산연 참여를 통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산업 분야 등에 대해서 순환경제 연구를 수행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축으로는 디지털 제품 여건 등의 글로벌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언급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PR 발효에 따라서 디지털 제품 여건이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한국화된 그런 디지털 제품 여건 제도적인 기반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차 지침이 또 EU에서 지금 개정을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국내 산업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의 그런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반 연구가 또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서는 뭐 굳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지연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결국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이제 곧 발표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핵심 분야별로 그런 순환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그를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환경보건 분야도 같은 이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의 주요 키워드를 보자면 일단 안전망, 쾌적한 환경, 그다음 예방, 안전관리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해당되는 과제가 국가 기후적인 역량 강화 차원에서 아까 이제 기후대기 전략과 연구본부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 보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또 그런 보건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 양상이라든지 수준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 작용들을 고려해서 예방 감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차원에서는 기존의 이제 화학 제품 그다음에 물질에 관련된 안전 관리가 계속 이제 고도화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위에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위에도 수준에 따라서 지금 차등 관리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예방 사후 체계 구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순환 경제 분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환 경제 생태계라는 것은 전주기 관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학물질 물질이나 제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들이 아마 이 안에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사람, 그다음에 생태계, 또 환경까지 그런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보건의 범위 설정에 관련된 주제들이 이 국정 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KI 주요 연구는 이제 왼쪽에 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기후 적응 영향 강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관련된 연구들이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환경보건 정책의 플래너터리 헬스 패러다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정과제 43번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80번 아까 언급드린 동물에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차원에서는 저희가 건강 영향에 관련된 사항,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련된 사항, 또 그리고 건강 영향과 위해성 정보를 통합 구축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사항들도 함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메시지는 참여 기반 환경보건 검수를 통한 미래사회 안전망 구축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미래사회 대응 환경보건 통합 관리 기반의 고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해 인자의 양태들이 지금 복잡화되고 있고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 다중 노출 기반으로 해서 통합 위해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보건 안전망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보다 이제 내실화가 좀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 구제, 보건을 연결하는 전주기형 환경보건 안전망 체계 구축하는 것들이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에도 기반으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지정 관리하는 그런 체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녹색화학 기반의 산업 전환하고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환 경제하고도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순환 경제가 제품 설계에서부터 그런 지속 가능성에 관련 순환성을 더 고려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산업계라든지 시민의 그런 참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그린딜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구 건강 중심의 환경보건 통합 프레임 구축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간 생태계 환경으로서의 그런 환경보건 범위 확장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기후하고도 연결이 돼서 기후는 전 지구적인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이 통합 프레임 구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생활환경 사회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주요 키워드는 참여, 수익, 수기 공론, 대화 민주주의, 신뢰라고 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기반의 확립에 관련된 사항들, 그래서 국가위원회 기능 강화라든지 수기 공론회장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담겨 있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본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조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후 시민회의 같은 그런 사회적인 협의체, 참여 도구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쾌적한 환경 구형 차원에서도 그런 생활 환경 주변의 그런 배출 물질에 관련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예방 강화, 또 구제까지, 또 여기 대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보건 사업들도 아마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사이클을 모두 포함하는 전주기적인 환경 유해인자 대응 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I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각각 관련된 연구를 이미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SDG 이행 보고서에 관련된 지표 분석 연구들이 포함될 수가 있겠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용성 측면에서 뭐 송전 선로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해상 풀용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었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탄소 중립 차원에서도 주민 참여형 그런 탄소 중립 마을 신설 전략 같은 부분들, 이해관계자의 그런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전략 연구들이 진행이 된 바가 있었고,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중심으로 지금 주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소음 진동이라든지 좀 다른 기타 환경 유해 인자에 관련된 사항들로 좀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로 환경 사회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와 대화를 바탕으로 갈등 예방 및 이해 대응서들의 정책 수용성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의 갈등에 관련된 사항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등 예방 및 주민 수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좀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에 관련된 역량화가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제를 보자면 해상 풍력이라든지 송전 선로, 해적 케이블 같은 부분들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사실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전에 어떻게 갈등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 중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현장 적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익 공유라든지 지역 상생 방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들도 저희가 함께 좀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실현 차원에서는 그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그런 협력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아까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컨설팅 역량도 함께 강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 환경 파트에서는 저희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강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국민 생활 패턴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 양상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의 고도화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서는 뭐 언급드린 바와 같이 피해 예방 구제를 위해서 그 참여형 연구가 강화됩니다. 피해라는 것은 사실은 피해를 받는 입장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피해를 발생한 그런 또 구제에 참여하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또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방위적인 통합, 그런 구제 체계, 또 피해 예방 체계가 또 연결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광원 소장님께서 환경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이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우리 KI가 중심적으로 참여와 대화를 위한 연구와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면 저희 센터가 앞으로 할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기왕에 나왔으니까요. 저는 참여적 접근과 환경 갈등 해소라고는 너무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또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왔었는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환경 갈등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갈등 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그런 관점에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었던 환경 갈등 사례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다면,
아무래도 환경은 전통적으로 가치 갈등 분야가 있으니까요. 가치 갈등 분야, 그다음에 비선호 시설 입지에 관한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정책에 둘러싼 갈등 분야를 중심으로 간단한 시사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환경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환경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공항 건설 같은 경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이 국토의 이용과 부재로 관한 문제이겠죠. 또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라든지 이런 갈등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자원해수 시설에 둘러싼 갈등이 많은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이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처럼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이 생태계 파괴나 저주파 소음들 이런 주민들의 반대 같은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국가적으로 국가 중요한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서 또 많은 반대들이 있습니다. 뭐 에너지 식민지화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주장, 그다음에 주민 건강 피해 등등 이런 갈등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답은 뭐 참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환경 갈등과 다른 갈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합의 형성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 기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컨센서스 빌딩 인스티튜트가 이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환경 갈등은 다른 갈등과 다르게 갈등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기 어렵다.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주민이 중요한 갈등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적인 훈련과 규율이 약하다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갈등의 이슈가 다양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환경 갈등이 쉽지 않는 게 용어의 규정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쓰는 용어가 서로 다르고 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환경 가치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존하는 게 실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 보존이 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갈등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환경 갈등을 해소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어떤 특이한 상황이나 재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다원화된 현대화 사회에 있어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또 발전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갈등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갈등의 양면성과 중립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루이즈 코저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갈등은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는 2000년부터 이 갈등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고 쭉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압축 성장 시대는 전통적 갈등 관리가 효율성 중심으로 왔다고 한다면 현대의 갈등 관리는 수용성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예방 초기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효율성 못지않게 수용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과 정책의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상이나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적 갈등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시도가 되고 있는데 한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제가 공공기관 종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가고 있냐라고 하면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참여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경험한 사례인데요. 성공한 사례도 있고 성공을 못한 사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이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2011년에 저희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요청으로 한 건데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의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보존과 이용에 대한 갈등 사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백두대간 마루구미의 환경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부각이 돼서 환경 관련 보건법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호연지기를 키우고 또 국민의 어떤 행복 추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백두대간 종주라든지 탐방이라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확산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두대간 마루구미라고 하는 이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육상 생태계 보고를 지켜야 된다와 그거를 이용하면서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용과 탐방에 관한 그런 갈등들이 굉장히 있었던 사례인데요. 특히 이제 이 문제의 더 어려움은 어떤 거냐면 이 백두대간이 한 40개 노선이 있는데 이게 보면 도가 32개 시군에 걸쳐 있고요. 면적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제 국립공원이 관리한 데가 이제 7개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더 어려운 문제는 백두대간이 다 이 통제가 되거나 다 개방이 되거나 하면 좋은데 11개 구간만 묶여 있어요. 근데 종주라고 하는 것은 종주의 핵심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백두대간이 다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 11개 구간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타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11개 구간을 특별히 묶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해 당사자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가치는 그거였습니다. 백두대간 마루금을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도출한 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 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갈등을 1차적으로 해소했던 그런 사례가 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 ING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주도는 2000년대부터 해서 제주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가지고 여러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만 제주 2공항 설치를 둘러싸고 제주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있어서는 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 보존을 위해서 적정 수준한 이 관광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 거냐. 사실 요즘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갈등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갈등 영향 분석을 했고 갈등 영향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쟁점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관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이해 당사자와 같이 모여서 같이 디자인을 했고 실제 제주도의 4개 방송사와 같이 통해서 이 과정을 쭉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일치를 못 봤지만 한 가지 성과는 뭐냐면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왜 서로가 저런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다. 까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들이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선호시설 갈등 되게 많죠. 인천 종합에너지 열병합 발전소를 증설하는데 관련해서 지역 주민이 느낀 것은 열병합 발전소를 증설했을 때 낙스나 싹스가 이게 인체에 유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갈등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그럼 실제적으로 그런 이 열병합 발전소를 증설했을 때 우려되어지는 환경 건강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거기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열린 토론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사례가 이제 수원의 자원회수시설인데요. 영통소각장이라는 게 운영이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시설이 30년간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한 지역 사회가 이 고통을 전담했을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수기 공론화를 진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국가 전력망 관련해 가지고도 이 건강 문제 중에 전자파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파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게 건강권의 이슈도 있지만 재산권의 이슈. 저는 갈등 현장에서 만났던 주민이 참 멋있는 말을 하는 게 이 헬스와 웰스가 한 끗 차이라고 해요. 영어식 표현이 그만큼 건강은 재산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가치와 부담 문제가 있죠. 특히 전자파 문제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고 비자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외국에서는 불확실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인트 팩트 파인딩이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와 전문자가 함께 만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통일시키고 무엇을 우리가 탐험할 것인가를 같이 설계하고 그 과정을 쭉 해나갑니다. 결국은
불확실성을 둘러싼 해석의 논란을 어떻게 푸느냐? 신뢰로 푸는 거죠. 신뢰는 뭐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10년에 밀양 송전설로 갈등일 때 1박 2일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전문가, 한전, 주민대표, 주민들 60여 명이 참여해서 당시에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다른 사안에 합의를 못 봐가지고 문제가 좀 아쉽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정책 갈등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KI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환경연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입지를 정할 때 주민들의 사전 의견을 수렴해서 어업 선호조도를 그려가지고 입지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 갈등에서도 그런 참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남해 해상풍력. 근데 이제 해상풍력에 했을 때 첫 번째 이슈는 입지와 관련된 어민의 갈등이지만 두 번째 이슈는 곧바로 육지로 송전선로가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교통 문제가 항상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서남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고창과 부안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용량의 90%가 부안에 있어요. 그랬을 때 고창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갈등이 있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양육점을 부안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고리 오리코이 공론화라든지 탄소 중립 시민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2024 우리 동네 아리백 도민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또 모든 국민을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고려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소위 말하는 공론화 방식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신고리 오리코이 공론화는 뭐 지금까지는 이제 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논란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이 둘러 쪼개져 있잖아요. 모든 언론이 박수치면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쩌자 하는 거냐? 방금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가 환경 갈등의 이 정답은 없지만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환경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갈등의 필연성과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갈등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갈등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라는 데 포커스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갈등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갈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문제점과 주민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의 원천이다를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서스카인드 교수는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자들 참여 협력했다는 시민 참여 갈등 대응이 중요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할 때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는 공동의 사실관계 확인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제가 KI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중립적 전문가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중립적 전문가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다 자기 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I가 이런 국제기관으로서의 이런 어떤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중립성을 갖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참여는 중요한데 참여가 대한 이런 7가지 잘못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엔의 파운데이션이 보고가 됐었는데 저는 이걸 같이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요. 참여가 하지만 참여 잘못된 7가지. 첫째, 참여를 형식으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부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 너무 질문이 복잡해서 행동에 답변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 대표성이 부족하는 거, 수기가 부재하는 거, 선의 조작, 자기의 의도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해내는 거, 그다음에 과장된 기대, 책임성의 부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여의 잘못된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 진행은 서영환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토론 진행을 맡게 된 지속가능 발전연구본부 서양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그 내외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 먼저 지금 안내 프로그램 순서하고는 조금 이제 변경을 해서 그 외부 토론자분 말씀 먼저 듣고 그다음에 내부 토론자분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학회 최경호 회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런 그 되게 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그냥 그 느낀 점, 생각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하기가 되게 복잡한데 이제 어떤 분은 기후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들리기는 좀 거북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후도 에너지도 이제 환경 때문에 함께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한 환경, 건강한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세션에서도 환경 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말에도 약간의 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이 평안할 안자에 온전할 전자니까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면 뭐 되게 의미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안전은 되게 외적으로 보이는 부상이나 재해를 의미하고 실제로는 이제 건강, 보건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조금 더 그 의미에 닿게 말하자면 환경 건강망 혹은 환경 보건망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재해 측면의 이미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약간 용어 정의 측면에서 느꼈던 점이고요. 그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 분야에서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고 둘째로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보장하는 게 그 환경부가 담아내야 될 이제 그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정 과제도 이제 그런 지점들을 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그 전략과 과제들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뭐 기후나 에너지나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지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기후 에너지 같은 커다란 분야들이 환경 분야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잘 종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 환경부 혹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지점에 그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환경 보건을 공부해온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그 새 정부 환경 정책의 주요 과제를 크게 탈탄소 전환, 그리고 기후재난 안전망, 그리고 고품질 환경 서비스 그 세 가지를 그 주요 과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별 과제의 실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의 기본적인 의무, 환경의 지속 가능성,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측면에서의 효과와 피해를 각각의 과제들에서 그 과제의 성패의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세세히 보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항목들을 보면 탈탄소 전환이라고 하는 항목 안에 지속 가능한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이 얼마나 담아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사업, 재생에너지가 사람들에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 지속 가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뭐 아주 지엽적인 예지만 풍력 발전은 이제 소음 문제, 진동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그 고려가 필요하겠다. 기후 재난 안전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도 기후 재난과가 있고 환경 재난과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부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그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과제로서 기후 재난 안전망에서
우리가 착목하고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그런 기후 재난이 우리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혹은 기후 재난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혹시 순기능과 더불어 악기능을 건강이나 지속 가능 측면에서 가져오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 경제가 탈플라스틱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가 당연히 좋은 사회이지만 이제 그 사회가 좋은 이유는 환경이 지속 가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탈플라스틱이 우리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정량화해내고 설득하는 작업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효과 혹은 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정량화하고 판단하는 게 다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도 이제 현행화라는 표현이 되게 그 함축적이고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 보건 영역의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이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그 중요한 일들을 해왔는데요. 국정과제 내용들 뭐 30, 43, 44 이런 것들 보면 기후 적응이나 쾌적한 환경의 구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새로운 환경 유해 요인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제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화학물질 요인 이외에 새로운 화학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화학적 유해 요인 혹은 뭐 사실 더 중요하게는 팬데믹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녹조도 사실은 생물 기인 화학 독소입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요인들,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들, 이제 폭염이나 그 자외선이라든지 하는 그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환경 요인들, 유해 요인들로 저변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또 그 플래니터리 헬스나 이제 이런 그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사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보호해야 되는 수용체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태계로 확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보건의 도메인이 아주 실용적이고 그 타깃이 분명했지만 실제 그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수용체와 유해 요인들이 확대되는 새로운 식의 환경보건의 그 프레임이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환경보건법은 이제 아웃되어 있고 이제 그게 기후환경보건법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보건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연이 확대돼야 되고 그 외연의 확대의 내부에는 이제 그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그 스트레서의 종류를 확대하고 수용체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그 지구 건강 시각으로 살펴보는 기본적으로는 전일적인 홀리스틱한 환경보건 체계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두 가지 제안이고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이강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많이 배웠는데요. 그런 그 포용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를 토대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도 배우고 이제 합의를 토대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엑서사이즈의 핵심은 참여자들이 낸 제안들이 실제로 정책화되고 실행 결과를 만들고 그게 지속 가능하도록 그 하는 사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그 이제 뭐 지역 사회에서 그런 논의를 하든 혹은 뭐 그 전국적인 영역에서 논의를 하든지 간에 그걸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정책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그렇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 수기민주주의 혹은 뭐 대화 컨센서스에 근거한 어떤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KEI 혹은 정책을 만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경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첫 번째로 환경안전망 그 용어, 그 정의 개념에 관련해서 또 다른 건강망이라든지 보건망 같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또 추가적인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아마 환경 분야별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효과라든지 피해를 분석하고 정량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경보건의 영역을 현황화해서 지금 2008년도에 그 제정된 환경보건법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유해인자를 포함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의를 토대하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책이 반영된 그런 사례들을 도출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괜찮으시면 환경사회학회 장미정 회장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환경사회학회 장미정입니다. 너무 좋은 발표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제 환경사회학회로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환경사회학회는 굉장히 다학제적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환경교육학자이고요. 환경교육학 분야에서 이제 연구를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환경사회학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제목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참여 기반 환경 안정망 구축된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발표해 주신 대로 갈등을 기반으로 이런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사회라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 사례에 대해서 토론을 앞에 회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참여나 어떤 갈등 그리고 협력, 협치 이런 것들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느끼는 점들을 한 간단하게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현장 그리고 현상 이런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갈등의 시뮬레이션을 교실 안에서 풀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효능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냥 시뮬레이션이나 역할 놀이만으로 실제로 내 얘기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상 자체를 교실로 가지고 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던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피상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현안들을 교실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재밌게 하면서 그걸 풀어가다 보면 기후라는 게 정말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어야만 사람들이 내 문제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나의 현상, 뭐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살 때 그 자리에서 17가지 SDGs 목표를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와 연관된 질문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교육 현장에서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갈등이나 이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자로서 반성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뤘던 갈등이 진짜 갈등 현장을 다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성을 기반한 취약성을 좀 극복하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에서도 효능감을 느껴야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는데, 갈등 현장도 우리가 작은 갈등을 같이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 갈등을 직면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담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게 문제 해결 부분이에요. 그러면 문제 해결은 시민 역량이 강화돼야지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주로 환경교육 정책 연구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과연 환경 문제 해결이 교육으로 가능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환경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정책을 봐야 되고 환경 교육적인 방점에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학제간이 그냥 만나서 같이 한번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도 앞에 우리 본부장님 발제 드리면서 너무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고 모든 정책에는 교육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자 집단을 이렇게 서로 보다 보면 저희 환경교육 연구는 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만 하고 있고 환경정책이나 이런 기술 쪽에 또 이런 정책들은 또 그 분야 분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누구나 다 교육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접근하고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정책이나 환경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교육 전문가가 좀 포함돼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참여나 협력에 대해서 실질적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교육 분야에서 최근 패러다임 중에 이제 미래 역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떠오른 키워드가 변혁적 역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환경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래 인재상을 얘기할 때 변혁적 역량을 얘기합니다. 변혁적 역량은 딜레마와 갈등 상황에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그 현장에서는 두물머리 사례였는데 제가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너무 주민 갈등이 심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차이의 언어였는데 나중에 공통의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그런 현장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역할을 더 깊이 인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좀 길어지나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남았는데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연구소라고 해서 그런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정책, 광역정책 만들면서 과연 내가 만든 정책이 지역에서 필요한 걸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쯤 작년에 제가 자원에서 우리 조직에서 이제 지역 센터들을 운영하는데 평택이라고 하는 좀 불모지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환경교육에선 불모지고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을 되게 신나게 지역의 새로운 관점을 당사자가 돼서 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환경정책을, 환경교육정책을 만들 때랑 지역에서 보면서 체감하는 거는 그 당사자성이 되게 다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에 주민 편익시설 안에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 자원화시설이 지을 때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하는데 25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만에, 4, 5년 만에 270톤이 들어옵니다. 그냥 바로 앞에 놓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가 감량화 정책을 해서 250톤에 멈추자, 또 만들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주장이고, 지자체에서는 위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둘이 첨예하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그런 것들에서 협치를 해야 되고 이제 협치위원회들이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문서나 정책 보고서에서는 늘 써왔던 참여나 협력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되게 멋있고 다 누구나 지향하고 공감하지만 거버넌스가 잘 되려면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국가기관에서 할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민간 기관의 그런 자발적이고 상의적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고 그런 거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학회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학제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전문가 집단이 각각의 연구보다 이제 서로의 얘기를 같이 듣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도 당사자들한테 더 가까이 가는 연구, 지역 연구가 많이 소멸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나 연구 소스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여기 이제 생활환경사회 연구분과 이거를 제가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고 생소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중요한
그거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회학적 연구가 정말 지금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 사례에서 질적 연구들이 사회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미정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실제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이제 뭐 체험적으로 말하자면 갈등 해소의 경험이 있어야지 그걸 확장하고 적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서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강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두루머지 사례를 예를 들으셨는데 연구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공통 언어를 도출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좀 더 용기를 갖고 좀 문제 해결을 실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취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평택에서 이제 그 경험하신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사자의 그런 입장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적인 그런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우리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서 좀 역할을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집단이 이제 서로 좀 협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지역 연구 차원에서의 좀 관리라든지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정가정학회 김익 회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익입니다. 정과정 평가는 그 하나의 방법론이자 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정책과 관련된 포럼에서 앞에서 토론제로 나와서 이렇게 할 만한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과정 평가를 하는 저 사람으로서 이렇게 포럼에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이제 정과정 평가가 하나의 툴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정책적인 도구로서 활용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와서 정과정 평가가 왜 이슈화가 되고 있는가를 따져보니까 글로벌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전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순환 경제라고 하는 큰 전략들이 있죠. 근데 에너지 전환은 결국은 화석 에너지 기반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고, 순환 경제는 신재를 사용하던 데에서 재생 소재로 일단 소재를 확대하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나 순환 경제에 따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대로 산정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과정 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과정 평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정과정 평가가 하나의 정책 포럼에서도 하나의 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도 그렇지만요, 국내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부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실제로 가서 그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를 걔네한테 자문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러 갔는데, 그런 기업들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 텐데요. 하나 기업은 음식 그 캐릭터링 서비스 하는 곳입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뷔페를 하는 그 곳에다가 AI나 센서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날씨나 온도, 그 다음에 거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연령대 이런 것을 전부 다 센서가 체크를 해서 어느 시간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음식을 주로 먹는지가 센서로 다 체크를 해서 그러한 특성을 파악해서 음식과 관련된 메뉴를 사전에 선정을 해서 결국은 음식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요즘에 EU가 한참 이슈화가 되고 있는 Farm to Fork Strategy라고 하는 그런 EU의 새로운 순환경제 전략 중에 하나인 그 전략을 실제로 실현하는 모델인데요. 그 업체분을 한번 만났고요. 또 한 군데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인데요. 폐플라스틱 재활용할 때 가장 그 품질 저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폐플라스틱을 이 커팅하는 과정에서 그 날카로운 톱날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그 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괴사가 되는 걸로 인해 품질 저하가 상당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LNG 기지에서 나오는 냉열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동결 건조시킨 다음에 그거를 부셔서 플레이크를 만드는 어떤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품질 저하가 거의 없게끔 재생 소재를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기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해외에다가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하면은 되게 관심을 많고 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감축 효과의 산정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됐을 때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순환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개발이나 기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걸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요거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가 있던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순환경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KI에서 뭐 발표 자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순환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 리스트를 쭉 보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EU가 2020년 이후로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정책이나 전략들을 제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 KI에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진짜 빠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LCA를 하는 사람이고 좀 거시적인 입장보다는 미시적인 입장으로 이제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쭉 바라보다 보니까 정책이나 어떤 제도나 이러한 큰 틀에 대해서는 많이 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좀 더 미시적인 부분, 사실 말하면 순환경제가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어떤 제도의 틀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도가 들어갈 수 있는 총알이 필요한데, 그 총알 부분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것만 한번 좀 제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배출권과 관련돼서 온실가스 할당과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뭐 우리나라 그 KI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글로벌 순환 경제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터리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품 탄소 규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온실가스 할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EU에서 보면은 재생 소재가 만들어지는 어떤 재생 소재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온실가스 크레딧을 누가 가져갈 거냐를 갖고 상당히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후에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인 서큘러 풋프린트 포뮬라라고 하는 CFP 방법론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재생 소재를 사용하는 사람이 크레딧을 갖고 가는 방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이후에 센이라고 하는 표준화 기구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EN15804라고 하는 그 국제 표준,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론에서는 재생 소재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크레딧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방법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첨예한 어떤 대립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그런 방법론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환 경제와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러려고 그러면은 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크레딧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크레딧과 관련돼서 그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추권과 관련돼서도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배추권에 대한 가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상향시키겠다라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지금 스콥3와 관련된 스콥3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크레딧과 관련돼서 그걸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경제 기술을 개발해서 온실가스 크레딧을 얻어본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식으로든 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CM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는 정부 사이드에서 끌고 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서 우리나라 순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더 끌어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재생 소재를 갖다 쓰는 기업에 있어서 크레딧과 관련돼서 국제 표준이 2020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ISO 22095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고요. 그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그 방법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민간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업계, 그다음에 금속, 비철 금속 업계 등 우리나라 대부분 소재 업계에서는 COC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일들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정부 사이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마크 쪽에서는 관련된 언급이 필요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한 언급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순환경제와 관련된 어떤 제도 쪽에서 그 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품에서 재생 소재를 사용하려고 그러더라도 없다. 시장이 없다.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만드는 것은 많은데 왜 없는지를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재생 소재 우리나라가 품질이 요구되는 품질을 만족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재생 소재를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물질이론 분석 MFA와 관련된 것 때문에 1박 2일 동안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감명받았던 게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에 있는 마치노 교수라는 교수하고 1박 2일 동안 세미나인데 그때 우리나라도 물질이론 분석이 이제 막 태동해서 물질이론 분석 한참 연구가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물질이론 분석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고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20년 전에 이미 뭐라고 했었냐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물질이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어떤 폐자재의 양,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일본으로 들어오는 어떤 자원의 양 이러한 순환이 돼서 결국은 글로벌에서 스탁이 얼마고 그 중에서 일본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양 필요한 양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이러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한 연구들은 학술적인 연구는 하는 것이 여러 번 봤지만은 그러한 연구가 정부 사이드에서 그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많은 제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에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재생 소재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제품이 수출되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재생 소재를 갖다가 쓰려고 그러더라도 국내에서는 수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급하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글로벌 월드 스케일의 물질이론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빨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전략이나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익환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 첫 번째로 전과정 평가 이건 정책적 도구로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고 현장 사례도 이제 같이 참고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연구적인 제안 사항으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제품 온실가스 할당 크레딧에 관련된 연구 어떻게 누구한테 크레딧을 줄 것인가. 두 번째는 크레딧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센티브 연결 측면에서의 제안 주셨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부 사이드에서 지금 재생 소재에 관련된 국제 표준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재생 소재 마켓에 관련된 물질 흐름 분석 같은 연구들이 좀 추가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괜찮으시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김진범 수석연구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7분 정도는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분 정도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시간을 절약해서 쓰겠지만 그래도 감사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영원 박사님이 불러주셔서 왔고요. 왜냐하면 환경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정책 포럼에 KE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주셨습니다. 서영원 박사님, 박정규 박사님 두 분께서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함께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온 것도 빚 갚으러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배현주 박사님이 또 RSEI 하신다 그래서 곧 포럼에서 모셔서 또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연구가 쓰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가능성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화학안전정책 포럼이 2021년도에 만들어졌고 법 개정도 합의로 이끌어내고 벌써 5년째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뭐 최근에는 청년 포럼까지 진행되고 이런 되게 독특한 공론장의 성공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정책 참여라고 하는 것이 참여가 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판단을 내려보고 판단 결과로 공동의 실천을 해본 다음에 정책을 실행해 본 다음에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진짜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이 한번 공유되면 다음 선택이 너무 쉬워집니다. 어찌 보면 참여의 조건이 첫 번째 계단이 되게 높고 다음 계단부터는 얕아지는 그런 것이 참여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과연 어떤 효능감을 얻는가를 봤더니 정책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화학안전 정책을 윤석열 정부 때 킬러 규제라 그러면서 다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단단하게 지켜내는 게 화학안전 정책 포럼이었고요. 스웨덴 같은 곳은 폴리티컬 윌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양당 합의, 그러니까 정치권의 합의를 통한 그 정책 선언문의 채택으로 이런 일관성을 확보한다면 우리는 국회보다는 이런 참여적 공간들이 더 어울리는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한국에서 가능했을까를 요즘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참사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다면 화학안전정책 포럼이 성공했을 리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있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원진레 이온 직업병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사건이라 그랬죠. 그 사건이란 악덕 사업주가 일으킨 직업병 피해이고 그건 못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똑바로 가르치고 엄중한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이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세월호 참사는 누구를 향해서 질문이 향하죠?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질문, 즉 절대 권력에 대한 불신이나 의심이 시작된 것이 저는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금은 아까 대통령은 임금과 같은 존재였고 그걸 흉내내신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에서 땅에 발디든 존재로 내려오게 한 것이 바로 참사적 감수성입니다. 참사적 감수성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안온한 상상의 세계, 즉 직시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서 편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똑바로 봐야 돼. 나도 뭔가 해야 돼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일상적 참여민주주의 자질을 갖춘 시민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안전정책 포럼이 성공할 때가 돼서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 주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예전에 책무성이라고 하는 걸로 시민 주체의 어떤 그러니까 말한 것을 합의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분점된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정도였다면 저는 시민 주체에게 포용성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전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시민입니다. 사실 행정부는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곳인데 우리는 행정부가 비전을 만들면서 이상한 비전들을 만들어내죠. 사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 원하는 경로를 의논해서 만드는 것이 사실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경로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거나 비전 실현의 단계를 포용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되죠. 이걸 포용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즉 포용적 참여란 포용적 거버넌스란 국가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주체는 시민이었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여전히 대상자로 보는 것이 포용적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행위자와 수용자, 피해자 또는 감수자, 페이션시. 그러니까 행위로부터, 그러니까 산업 활동으로부터 또는 국가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민중들, 시민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감수자들이 이런 것들 목소리를 내면서 행위자로 전환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성이 되고 이들이 원하는 것이 비전이고 그것의 실현 경로에 대해서 이들이 동의해 주는 것이 포용이다라고 설정을 한다면 거버넌스의 개념이 아주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재난에 대비한 환경안전보건 거버넌스가 일상적인 구조로 정착된 것이 화학안전정책 포럼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화학안전정책 포럼은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즉 안정적 공론작을 통해서 아티큘레이션 된 결합된 인간관계들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쌍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토론하는 곳에서 개별 주제들이 갖고 와져서 멋있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영역별 공론장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개별적인 의제들을 충분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토론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어떻게 사회가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던 건 참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관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참사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나은 사회로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좌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정농단 때 화평법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확고해졌었는데요. 사실 유럽에서도 2006년도에 리치를 만들 때 프랑스, 독일, 영국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오르스 협약이 98년도에 도입됐으니까요. 리치를 만든 건 정치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고 거버넌스적 결단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러서 2020년 그린딜이 발표될 땐 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즉 거버넌스가 안착된 이후에 비전은 참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되게 특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였던 거죠. 이게 한국적 경로로 수용돼야 된다.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국가적 전략적 과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정적 공론장이 될 때 우리가 피해 규모와 발생의 확률을 알고 있는 리스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나는 너무 불편한데 어때요?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언노운 리스크들이 공론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들이 확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몇 분 지났죠? 아이고야. 시작 시간을 본다고 하고 그걸 잊어버렸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여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서노프라는 학자가 과학기술은 겸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학기술이 점점 지식권력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료주의나 대의민주주의와 같은 수준의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게 됐는데 국가야말로 거버넌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겸허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만요. 서영원 박사님은 말씀 빨리 하면서도 또박또박 얘기하시는데 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요즘 가장 큰 고민은 기후 위기 관련돼서 석탄 에너지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석유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은 석유도 에너지 정말 많이 쓰고요. 기후위기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석유는요. 각종 중독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의 주범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죠? 대산, 그다음에 여수, 울산의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 오고 있죠. 이건 국가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들은 산업계 스스로와 정부 쪽에서 촉발시킨 건데 왜냐하면 2000년도
2000년대 초반에 중동에 석유화학 기지가 건설될 때 우리나라에서 기술 지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면 석유 생산해서 에틸렌 생산해서 파는 것하고 우리나라하고 누가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석유 화학 산업은 7대 플랫폼 케미칼, 메탄올부터 에틸렌 이런 것들의 BTX랑 포함해서 이걸 대량 생산해야 이윤이 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량 생산을 최대한 캐파로 생산하는 다음에 쓸 데가 없으니까 플라스틱으로 다 밀어넣는 거여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우리가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일회용 플라스틱이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재사용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정책을 아무리 개발해도 시장 경제 때문에 우리는 소용없는 짓을 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의 전환, 국가 경제의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KI에서 건드려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할 때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독성 피해의 측면, 플라스틱의 문제, 그다음 기후 위기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진행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여수에서 주철현 의원이 올해 초인가요? 이재명 대통령도 관심 많으니까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특별법의 내용은 인수합병 쉽게 하는 거, 전기료 감면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산업 전환일까요? 지속 가능성일까요? KI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함께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 1, 2분 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말씀 듣는 게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화학안전 정책 포럼의 여러 가지의 성과 아마 굉장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시민 주체로서는 포용성이 요구되고 또 거버넌스의 그런 주된 역할을 한 그런 시점이 됐다는 말씀 주셨고 뭐 EU에서는 지금 이제 참여적 감수성에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그런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에 석유화학 산업의 그런 전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그 제가 김두근 실장은 약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네,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KI 쪽은 이야기를 좀 듣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좀 벌어들여서 혹시 플로우에서 이야기 나오면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 원칙을 보면서 조금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대화민주주의 개념을 좀 사용을 했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앤서니 기든슨이 말한 대화민주주의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는 어떤 문제 해결을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방식이라든가 형식적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심화시키고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좀 끌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서류로는 확고하게 좀 이 문서를 가지고는 확고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미국의 유명한 민주주의 연구가 중에 사치 슈나이더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민주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협력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다수에 의한 통치지만 그게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사회 문제가 워낙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한 전문가와 일반 시민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시민과 협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오늘 이강훈 소장님하고 장미정 박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현장성이라든가 지역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연구를 넘어선 컨설팅 역량까지도 사실은 좀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또는 현장에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뭐 갈등 사례를 다뤄봤거나 또 현장에 있는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런 과제도 발굴하고 그런 컨설팅 역량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이강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갈등 현장에서는 KI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그런 민주주의적 방향성에 대해서 또 현장성이나 지역성 컨설팅 역량 강화하는 부분들을 좀 부각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혹시 괜찮으시면 이강원 소장님, 발제된 간단하게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네, 우선 저도
잘 들었고요. 저기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공감하는 거, 우선 환경보건학회 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수기적 참여의 가장 효능성 중요한 게 결과의 정책 반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부족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외국 사례 가장 부러운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어린이 대상의 미래세대 기후 공론을 했는데요. 7세부터 11세가 나와가지고 100개 공론화 의제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나와서 서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참여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뭐냐,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가 서면 답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기에서 모범 국가인 벨기에 사례를 보면 벨기에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수용과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수용하고 이건 왜 수용을 못한가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수기적 시민 참여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명료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KI도 참여형 연구를 할 때 반드시 참여자한테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것은 연구의 반영, 이건 연구의 못 반영, Y라고 하는 것들이 전 있어야 그분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장미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해결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정중하게 초대받는다면 시민들은 대안까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경험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프랑스 기후시민회의입니다. 프랑스 기후시민회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오리코기보다 더 센 권한을 줬죠. 조건 없는 수용을 하겠다라고 했고, 의제도 헌법 개정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수기형 시민 참여를 했을 때 의제가 발주처가 세팅을 하는데요. 프랑스는 참여자가 의제까지 세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150명이 모여가지고 따로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주장한 권고안의 이행을 위해서 시민사회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이건 뭘 말하는가? 중요한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국가 정책 결정에 진지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의 책임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고뇌한 사람들은 그 결과 이행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사이에 수많은 그런 수기 시민 참여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가라는 연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아요. KI가 가능하다면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컨대 환경 분야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건강, 보건, 기후 각각에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환경의 포괄 이슈, 탄소 정책이나 그다음에 뭐 안전이나 재난이나 이런 데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뭔가 추적 조사를 한다면 이 KI가 다루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시민 수기 참여가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또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KI가 그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진짜 참여와 거짓 참여를 좀 구분해 가지고, 특히 이 정부는 대화민주주의 참여 수기 공론장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앙부처가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모든 의제가 다 수기적 참여가 될 필요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KI가 가닥을 잘 잡아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원 소장님, 여러 가지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저희가 KI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플로우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계실 것 같은데 휴식하는 시간에 좀 대화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또 플로우에서 저희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